하얀 눈이 많이 왔어. 아침에 벼랑간 군인들이 들이닥쳐서 집은 불질러버리고 사람들 개끌듯 끌어내더라고. 총으로 위협하면서 빨리빨리 가라고. 빨리 안 가면 후두발로 들여차. 주민들을 끌어모아놓고 난 다음에 벼락치는 소리가 나더라고. 그러더니 위에서 피가 이 얼굴로 막 쏟아지는 거야. 군인들이 앞에 쭉 둘러서가지고 총을 무조건 갈게 돼. 그 위에다가 또 사람을 겹겹이 쌓아놓고 또 갈게 돼. 겨우 이 모가지만 이렇게 내밀고 고개를 딱 드니까 군인 한 놈이 총을 조준하고 있는 거야. 제일 악랄한 건 엄마는 죽고 등에 업힌 애가 자지러지면서 기어당기는데 이 총알이 아까운 이 군홧발로 꼭 축구하는 마냥 애를 시체 더미로 차 넣어버리더라. 첩첩산중까지 새하얀 눈이 소복하게 쌓인 고요한 시골 마을. 경상남도 거창군 신원면의 평화로웠던 아침은 낯선 군인들의 외침과 단발의 총성으로 무참히 깨졌습니다. 온통 새하얗던 마을은 붉은 핏빛으로 물들었고 그곳 주민들의 삶은 이전에 평온했던 그때로 결코 돌아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거창군 신원면에서 대체 어떤 일이 벌어졌던 것일까요? 지금 이 순간까지 거창 주민들에게 뼈에 사무치는 아픔으로 남아있는 1951년 2월 그날의 사건. 침묵으로 묻히고 무관심으로 잊혔지만 반드시 기억해야만 하는 거창 양민 학살 사건. 지금부터 사피엔스 스튜디오 역사 읽어드립니다에서 이 내용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사 길잡이 금별쌤 최태성입니다. 국가는 국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 여러분은 이 문장을 듣고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뭐 대부분은 당연한 거 아니야? 뭐 이거 상식이지 라는 생각이 먼저 드실 텐데요. 대한민국 헌법을 쭉 읽어봐도요, 국민이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는 것은 당연해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 역사를 돌이켜 보면 마땅히 지켜져야 할 국가의 의무가 지켜지지 않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6.25 전쟁이 발발한 다음에 1951년 2월 경상남도 거창군 신원면에 학살이라는 이름을 한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앞에 총소리가 나긴 나는 막 무심코 뛰어나가가지고 그 동네를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그 건너로 사람들이 막 걸어가더라고요. 그 내가 본 게 막 사람을 죽여놓고 막 끄실라 놓은 기라 보이는 기라 길 가서요. 길에서 참 어처구니 없는 기라요. 참. 이 거창을 피로 물들인 학살은 전쟁 과정에서 국가가 힘없고 죄 없는 양민의 목숨을 무참히 앗아간 사건이었고, 한 민족이 서로에게 총구를 겨눈 비극, 그 속에 감추어졌던 또 하나의 비극이었습니다. 이 신원 지역은 농촌, 옛 농촌 그 모습 그대로 평온했습니다. 6.25 전쟁이 났다 해도 전쟁이 났는지 까지 모를 정도였고, 제일 오지 마을로 꼽히고 있어요, 신원 지역이. 한 생존자의 증언처럼 6.25 전쟁이 난 줄 모를 정도로 오지 마을이었다는 거창군 신원면. 이 작고 평화로운 시골 마을에 돌이킬 수 없는 비극이 발생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일제에 맞서 광복을 맞이한 우리 민족. 그러나 그 기쁨을 만끽할 새도 없이 이 한반도는 외국 세력의 이권 다툼과 내부의 극심한 이념 갈등으로 인해 남과 북으로 나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950년 6월 25일 두 번 다시 반복되어서는 안 될 참극이 벌어졌는데요. 바로 6.25 전쟁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때 대한민국 국군은 북한 인민군에 맞서 숱한 전투를 벌였고 유엔군과 중국군까지 참전하면서 남과 북은 전진과 후퇴, 전진과 후퇴를 반복했습니다. 그런데 진주, 마산, 창원 방면에 주둔해 있었던 북한 인민군 일부 병력이 인천 상륙작전 이후 퇴로가 막히면서 제때 북으로 퇴각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남쪽에 발이 묶여버린 북한 인민군은요, 국군과 유엔군의 눈을 피해서 지리산 산악지대에 숨어 지냈습니다. 여기에 좌익 인사들까지 합세하면서 세력을 키웠고요. 이들 모두는 빨치산으로 활동하면서 무장투쟁을 펼치게 됩니다. 빨치산들은요, 마을 곳곳에 출몰해서 사람들을 괴롭히며 불안에 떨게 했습니다. 결국 국방부는 치안을 위해 빨치산을 모두 토벌할 목적으로 서울 수복 이후 육군 제11사단을 창설하는데요. 그렇지만 이 빨치산이 험준한 산악지대를 거점으로 잡고 기습 공격을 자주 해왔기 때문에 이 토벌이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국군과 빨치산은요, 산골 마을에서 이 공방을 이어나갔는데요. 둘 사이의 공방이 얼마나 치열했는지 지역에 따라서는 낮에는 국군이, 밤에는 빨치산이 지배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1950년 12월 5일) 이 빨치산의 발길이 경상남도 거창군 신원면으로 향했습니다. 약 500명의 빨치산이 신원면 경찰지서를 습격했고, 이 과정에서 경찰관 10여 명이 다치고 심지어 목숨마저 잃었습니다. 수적으로 당해낼 재간이 없자 나머지 경찰관들은요, 빨치산에게 지서를 넘기고 달아나 버렸고, 신원면은 빨치산의 소나기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951년 2월 빨치산 세력을 소탕하기 위해서 11사단 산하의 공비토벌 전담부대가 이 신원면에 투입됩니다. 그런데 신원면에 도착한 육군 11사단의 행보가 예상 밖이었습니다. 마치 광기에 사로잡힌 것처럼 닥치는 대로 마을을 불태우고 주민들을 눈이 쌓인 논으로 끌어내 소총과 기관총으로 무차별 난사합니다. 신원면 사람들은 빨치산으로부터 자신을 지켜줄 거라 믿었던 국군에 의해 영문도 모른 채 목숨을 잃어버렸던 것입니다. 전날부터 내린 눈으로 새하얗게 뒤덮인 신원면은요, 한순간에 핏빛으로 물들었고 대량 학살이라는 악몽으로 뒤덮이게 되었습니다. 이 빨치산을 잡겠다던 대한민국 육군 11사단은 왜 무고한 양민을 이렇게 무자비하게 사륙했던 것일까요? 작전명 견벽청야. 지킬 곳은 견고한 벽을 쌓고 나머지 지역은 빈 들판만 남겨라. 즉, 미복구 지역의 주민은 전원 총살하라는 명령 때문이었습니다. (11사단은요) 인민군이나 빨치산이 주민들로부터 식량을 확보하거나 인력과 물건을 사용하지 못하게 한다는 명목으로 가옥을 파괴하고 신원면 주민들을 죽음으로 몰아갔던 것입니다. 아침에 베란간 군인들이 들어닥쳐서 사람들을 개끌듯이 끌어내자 뒤에서 총으로 이어가면서 빨리빨리 가라고, 빨리 안 가면 구두발로 뒤에서 차고. 피란식 연락 해놓으려면 동네 대가 불고만 안 지릅니까? 군인이 와서 사람을 죽일 줄 누가 알아요? 아무리 봐도 우리 대한민국 군인인데 하는 짓을 보면 빨갱이다 싶은 생각이 들고. 거창군 일대에서 작전을 담당했던 11사단 구연대 3대대의 잔혹한 만행은 그칠 줄 몰랐고요.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야만적이고 극악무도해졌습니다. 군인들은요, 마을에 어린이와 부녀자, 노약자들만 남아 있었는데도 그들을 향해 총기를 난사해 살해했고, 무고한 사람들에게 공비와 내통했다는 누명을 씌워 한 곳에 몰아넣고 학살을 자행했습니다. 심지어는 시신 위에 나뭇가지 이런 거 덮어놓고 기름 뿌려서 불을 질러 태우기까지 했습니다. (2월 9일부터) 시작된 양민 사륙은 3일째 되던 날 절정으로 치닫게 됩니다. 대대장 한동석 소령이 와룡리, 대현리, 중리 등에서 주민 1000여 명을 끌고 와 신원국민학교 교실에 몰아넣고 밤새도록 괴롭히면서 주민들을 굶주림과 추위, 공포에 떨게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해가 마을을 비추기 시작하자 한동석 소령의 광기는 타오르는 태양처럼 더욱 불타올랐죠. 군은요, 1000여 명의 주민 중 군인, 경찰, 공무원 가족들은 돌려보내고 남은 517명을 박산골로 끌고 갑니다. 그리고 다시 탁, 탁, 탁. 당시 현장에 있었던 한 생존자의 증언은요, 그날의 대량학살이 얼마나 끔찍하고 참혹했는지 생생하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군의 위협을 받으며 박산 골짜기로 끌려간 10살 소녀는요, 벼랑간 벼락치는 소리를 듣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립니다. 그러자 순식간에 소년의 얼굴 위로 피가 쏟아졌고 소년 몸 위로 쭉 들어진 사람들이 끊임없이 쌓여만 갔습니다. 그러기를 1시간, 소년이 겨우 목을 내밀어 고개를 들었는데요. 이때 소년의 눈에 비친 것은 총을 조준하고 있는 군인이었습니다. 군인들 앞에 쭉 둘러서가지고 총을 무조건 갈게 되는 거야. 여기는 전부 사람이 막 쓰러져 있고 죽어가지고 막 그 피가 얼굴로 막 쏟아지고 그렇지. 그 역겹고 하는 그 냄새, 이걸 어떻게 할 겨를도 없고, 내가 고개를 딱 드니까 그 가운데서 한 놈이 총을 조종해서 쏘는 거야. 그 내 옆에 내만한 내 또래 애가 머리에 맞아가지고 팍 꼬꾸라지더라고. 10살짜리 아이가 마주해야 했던 죽음의 공포. 상상이 가십니까? 군은 학살의 대상을 가리지 않았는데요, 갓난아이까지 그들의 손에 희생되었습니다. 죽은 엄마의 등에 엎인 채 차지러지게 우는 갓난아이를 군 앞발로 차 시체 더미 위로 던져버린 것이죠. 2월 9일부터 시작된 살상은요, 11일까지 이어졌고 단 3일 만에 거창군 신원면 일대 719명의 무고한 주민이 이유도 모른 채 희생되었습니다. 큰형님하고 형수하고 아들 둘이 하고 그러모하고 5이. 나 어머니, 형님, 형수, 재수, 조카 7천, 8천 그 집안에 꽉 섰었어요. 나만 나왔어요. 내가 부모가 돌아가셨는데 그 뒤에 나도 같이 죽을 뻔 있으면 내가 뭐 한다고 나오시고 내가 내 손을 가슴을 두드렸어. 시체 찾는다고 한 번 넘어왔어요. 넘어오니까 박산골에 여가니까 잠을 몇 달, 몇 년을
내 옆에 잠을 못 잤어요. 내가 얼마나 한숨 지고 울든지. 국가 권력에 의해 국민이 보호받지 못하고 도리어 죽임을 당한 사건은 거창에서만 일어났던 것이 아닙니다. 시간을 좀 더 과거로 돌려보죠. 군이 거창 주민들을 몰아세우며 대량 학살을 저질렀던 것처럼 1948년 4월 빨간섬 거주민 10분의 1의 목숨을 앗아간 학살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은 빨간섬을 아시나요? 봄이면 노란 유채꽃이 만발하고 겨울이면 짙붉은 동백꽃이 넘실거리는 섬, 바로 제주도입니다. 이 평화롭고 아름다운 섬 제주도는 과연 어떤 학살의 아픔을 품고 있을까요? (1947년 3월 1일) 광복 이후 두 번째로 맞는 3.1절을 기념하고자 많은 사람들이 거리로 나왔습니다. 이때 총성이 울렸습니다. 비극이 시작된 것입니다. 군경은 좌익분자를 색출한다는 이유로 산간마을에 불을 지르고 해안마을로 내려간 주민들까지 무차별적으로 죽였고요. 집단으로 사륙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제주도는 폐허 그 자체였던 것입니다. 거창 출신의 신중목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거창 양민 학살 사건 내용을 폭로하면서 세상에 알려지게 됩니다. 그런데 군은 잔혹한 만행을 감추기 위해 무장 공비로 위장시켜서 진상조사단에 사격을 가하는 등 사건 현장을 훼손해버리기까지 합니다. 유족회를 반국가단체로 몰아 해산시켰고요. 위령비를 훼손해서 땅에 묻어버리기까지 했죠. 정부에 의해 벌어졌고 정부에 의해 철저히 감춰졌던 거창 양민 학살 사건. 묻으려고 할수록 그날의 진실은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첩첩산중까지 새하얀 눈이 소복하게 쌓인 고요한 시골 마을. 경상남도 거창군 신원면의 평화로웠던 아침은 단발의 총성으로 무참히 깨졌습니다. 마치 광기에 사로잡힌 것처럼 닥치는 대로 마을을 불태우고 주민들을 눈이 쌓인 논으로 끌어내 소총과 기관총으로 무차별 난사합니다. 마을에 어린이와 부녀자, 노약자들만 남아 있었는데도 그들을 향해 총기를 난사해 살해했고 무고한 사람들에게 공비와 내통했다는 누명을 씌워 한 곳에 몰아넣고 학살을 자행했습니다. 단 3일 만에 거창군 신원면 일대 719명의 무고한 주민이 이유도 모른 채 희생되었습니다. 정부에 의해 벌어졌고 정부에 의해 철저히 감춰졌던 거창 양민 학살 사건. 국가 권력에 의해 국민이 보호받지 못하고 도리어 죽임을 당한 사건은 거창에서만 일어났던 것이 아닙니다. 1948년 4월 빨간섬 거주민 10분의 1의 목숨을 앗아간 학살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은 빨간섬을 아시나요? 봄이면 노란 유채꽃이 만발하고 겨울이면 짙붉은 동백꽃이 넘실거리는 섬, 바로 제주도입니다. 이 평화롭고 아름다운 섬 제주도는 과연 어떤 학살의 아픔을 품고 있을까요?
1947년 3월 1일 광복 이후 두 번째로 맞는 3.1절을 기념하고자 제주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거리로 나왔습니다. 이날 제주 주민 약 3만여 명이 거리를 가득 채웠고요. 이들은 거리 시위를 시작했습니다. 시위 행렬이 관덕정 앞 광장에 머물러 있을 무렵 그 곁을 이 기마 경찰이 지나갔고요. 이때 제주 4.3 사건을 촉발시키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경찰이 탄 말에 한 어린아이가 치였던 겁니다. 그런데 경찰은요, 이 사실을 알았는지 몰랐는지 그 자리를 그저 유유히 빠져나가 버렸습니다. 그러자 그 모습을 본 그 자리에 있던 주민들은 분노했고요. 돌멩이를 던지면서 경찰을 따라갔죠. 위협을 느낀 기마 경찰은요, 경찰서 쪽으로 말을 몰았고 얼마 뒤 총성이 울렸습니다. 군중이 야유하며 몰려오자 경찰서를 습격한 것으로 오인하고 총을 발사했던 것입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구경 나온 양민 6명이 사망했고 거리는 붉은 피로 물들었습니다. 이날 경찰 총에 목숨을 잃은 사람 중에는요, 고작 15살 학생과 젖먹이를 가슴에 안고 있었던 어머니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날 제주도를 울린 총성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죠. 총격에 중상을 입은 사람들이 도립병원으로 옮겨졌는데요. 여기서 다시 한번 해인들을 향해 총알이 빗발치게 됩니다. 당시 도립병원에 경찰이 입원해 있었는데 경호차 방문했던 동료 경찰이 피투성에 이 부상자들이 몰려온 것을 보고 무력 시위대가 몰려온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위협을 느껴 소총을 난사했던 것입니다. 일방적인 총격으로 부상자가 속출했지만 경찰들은 이날의 발포가 치안 유지를 위한 정당 방위였다고 주장하면서 사과는커녕 오히려 제주에 통행 금지령을 내리고 대대적인 탄압을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제주도민들은 격분했고 발포 사건의 책임을 물어 제주경찰 감찰청장 사퇴를 주장하며 3월 10일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민관 합동 총파업을 시작합니다. 이 당시 한반도는요, 광복 이후 남과 북으로 나뉘어 미국과 소련이 각각 통치권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제주도가 총파업에 들어가자 미 군정 경무부장이었던 조병옥은 경기도 경찰을 제주도로 보내 총파업에 강경 대응합니다. 또한 발포 사건은 정당방위였음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3.1절 집회와 총파업이 북한과의 공모로 발생했다고 공표했고 제주도를 빨간 섬이라고 낙인 찍었습니다. 미군정 보고서에도요, 이 제주도는 70%가 좌익 정당에 동조적이거나 가입해 있을 정도로 좌익의 본거지라고 기록하면서 제주도민을 빨갱이로 단정했습니다. 그리고 이 군경은 좌익분자를 색출한다는 이유로 제주도를 장악해 나갔죠. 이들은요, 봉기를 일으킨 사람들을 좌익분자로 몰아세웠고 온갖 고문과 구타로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심지어 전혀 관련 없는 힘없는 제주도민까지 학살하기 시작했는데요. 1948년 4월 3일 남조선 노동당, 이름하여 남노당 당원들은 미군정의 포갑적 탄압과 남한 단독정부 수립을 반대하기 위해 무장투쟁을 결정하고 제주도 내 경찰서와 우익단체의 본거지를 습격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경찰과 우익 그리고 그 가족들이 살해됩니다. 비극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 경찰과 군은요, 이런 상황 속에서 이들을 진압하기 위해 대대적인 강경 토벌 작전을 실시합니다. 해안에서 5km 이상 안쪽으로 통행한 자는 폭도로 간주해서 총살하겠다라는 포고문을 발표한 것입니다. 무장대가 산속에 숨어 있었기 때문인데요. 군경 토벌대는 이 무장대를 잡겠다는 명목으로 산간 마을에 불을 지르고 생업 때문에 산속에 남아있던 주민들, 그냥 주민들이에요. 이런 주민들을 집단으로 살육하기 시작했습니다. 제주도에 계엄령이 선포된 후 군경의 폭력성과 공격성은 짙어졌죠. 해안 마을로 내려간 주민들까지 무장대에 협조했다는 누명을 씌워 무차별적으로 죽였고요. 이들 중 가족 한 명만 사라져도 도피자 가족이라고 해서 총살했던 것입니다. 또 무장대가 기습으로 군인 2명을 죽이자 또 군은 보복으로 마을 사람들을 초등학교 운동장에 집결시켜 또 집단 학살합니다. 비극이 비극을 낳고 또 비극이 비극을 낳는 비극. 제주 4.3 사건의 한 생존자는 당시 군인들에 의해 처형당한 주민들의 모습을 여전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엎어져 죽은 사람, 사타구니에 들어가 있던 머리, 입에 들어가 있던 발, 은비녀가 꽂혀 있는 머리를 잡고 엉켜 있던 시신까지. 죽음의 고통을 대변하듯 시신들은 온몸이 뒤틀려 있었다고 합니다. 또 총에 맞지 않으려고 시신들 사이를 헤치며 기어가던 중 이미 죽은 엄마 배 위에서 젖을 먹으려는 아기를 목격하기도 합니다. 아무렇게나 널브러져 있는 시신 아래 흙바닥은 피에 절어 시커멓게 변해 있었습니다. 제주도에 불어닥친 학살의 피바람은 아주 오랜 시간 머물렀고 54년 9월까지 이어져 제주도민 인구 10분의 1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또한 300여 마을, 2만여 호, 4만여 채의 가옥이 피해를 받았습니다. 당시 제주도는 폐허 그 자체였던 것입니다. 이 4.3 사건의 또 다른 아픔은요, 당시 사망, 행방불명된 사람들의 무고한 희생이 당대에 그치지 않고 그 유가족들에게까지 대물림되었다는 것입니다. 군경토벌대에 의해 죽임을 당하거나 사법 처리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희생자 유가족들은 연좌제에 의해 감시당하고 사회활동에 제약을 받아왔습니다. 이로 인해서 제주 4.3 사건은 최근까지 드러나지 않았던 것이죠. 제주도민들의 죽음은 국가에 의해 철저하게 은폐되었고 이 일이 공론화될 경우 피해 보복을 당할까 두려워 유가족들은 이 일을 입 밖으로 꺼내지 못하고 침묵한 것입니다. 아니, 침묵당한 것이죠. 거창 양민 학살 역시 사건 발생 이후 군의 방해와 정부의 책임 회피로 인해 철저히 외면당했습니다. 거창 양민 학살 사건 직후 이 3월 거창 출신의 신중목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거창 양민 학살 사건 내용을 폭로하면서 이 사실이 세상에 알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국회 내무부, 법무부, 국방부가 합동 진상 조사를 벌였죠. 그런데 군은 자신들이 저지른 잔혹한 만행을 감추기 위해 사건 현장을 훼손해버리기까지 합니다. 학살 현장에 방치되어 있던 어린이 시신을 다른 곳에 옮겨 암매장했고요. 사건을 조작했고요. 군인들을 무장 공비로 위장시켜서 조사 나온 진상조사단에 사격을 가하는 등 진상규명 활동을 방해했던 것입니다. 심지어 정부는요, 내무부, 법무부, 국방부 3부 장관을 해임하고 사건을 군이 용공군자 187명을 처형한 사건, 이렇게 허위 담화문마저 발표해버립니다. 그러자 논란은 더욱 커졌고요. 외신에서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자 결국 사건 발생 5개월 만에 재판이 진행되었고
1951년 12월 양민학살 사건으로는 전국 최초로 판결을 받게 됩니다. 이 재판 결과 거창 양민 학살 사건에 관련된 군 관계자들은 모두 실형을 받았는데요. 자, 그렇다면 전국을 뒤흔들었던 거창 양민 학살 사건은 이렇게 잘 마무리가 된 것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실형을 받았던 사건 관계자들은 이후 줄줄이 사면되어서 군에 복직하거나 경찰 간부가 되었습니다. 국가에 의해 하루아침에 가족을 잃은 학살 사건이었지만 가해자들은 제대로 된 처벌을 받지도 않았고 피해자들은 진정 어린 사과도 받지 못했습니다. 유족들의 한이 더욱 깊어진 것은 정부가 사건 현장을 감추려고 이 유족들의 접근을 막는 등 이 은폐 공작을 펼쳤고요. 이 때문에 박상 골짜기에서 희생된 가족들의 시신이 무려 3년 동안 방치되었기 때문입니다. 정글을 없애려고 나무 솔가지를 넣고 불을 싸지릅니까? 제가 되게 어린애들은 또 뼈를 갖다 작은 뼈랑 가려가지고 참 갖다 버리고. 그 시신을 3년이 지난 음력으로 3월 3일 날 시신을 수습을 해가지고 3년 동안 그걸 떠보고 방치해가지고 그럼 3년 동안 뼈를 수습을 해. 그 당시에 수습하는 뼈가 살이 그냥 붙어 있는 기라. 시간이 흘러 시신을 수습할 수 있게 되었을 때는 이미 얼굴과 신원을 알 수 없을 정도로 부패되어 버린 상태였습니다. 결국 유족들은요, 희생자들의 유골을 모은 이후에 큰 뼈, 중간 뼈, 작은 뼈로 나누어서 성별을 구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박산골에 남자 합동묘, 여자 합동묘, 어린이 합동비를 만들어 안장했고요. 1960년에야 묘역에 위령비를 세웠습니다. 그러나 1961년 이 군사정부는요, 유족회를 반국가단체로 몰아 해산시켰고요. 유족회 임원을 구속하는 등 계속된 탄압을 이어나갑니다. 뿐만 아니라 위령비를 훼손해서 땅에 묻어버리기까지 했죠. 정부에 의해 벌어졌고 정부에 의해 철저히 감추어졌던 거창 양민 학살 사건. 그런데 정부 차원의 공식적인 진상조사는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았고 유가족들은 제대로 된 배상이나 보상도 받지 못했습니다. 앞서 말했던 제주 4.3 사건, 그리고 6.25 전쟁 당시 충청북도 영동군 황간면 노근리에서 미군에 의해 발생한 노근리 양민 학살 사건은 특별법이 제정되었습니다. 그러나 거창 양민 학살 사건은 제16대에서 제20대 국회까지 배보상 법안이 자동 폐기되었고 현재 제21대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이며 특별법 역시 통과되지 못한 그런 상황입니다. 거창 등지에서 있었던 우리 군의 민간인 대량 학살 사건. 이번 20대 국회에서도 이 거창 사건 관련 법안은 본회의에 상정되지도 못하고 자동 폐기됐습니다. 정부가 재정 부담 등을 이유로 반대했기 때문입니다. 교부, 조모, 삼촌, 또 고모 이래 6분 희생을 당했어요.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그때 심정 아니겠습니까? 참 한날 막 울기만 하고 참 비참한 생활을 했죠. 이렇게 억울하게 산 사건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걸 해결 못하면 기록이라도 남겨놔야 혹시라도 이걸 빨리 끌어가야가. 거창 사건은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물론 지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우리는 안 그렇거든요. 뼈에 사무치는 그는 아픔이잖아요.
이 모두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씻겨지지 않을 상처와 슬픔을 남긴 사건임에도 거창 양민학살 사건은 아직 국가로부터 법적인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받지 못한 것이죠. 시간이 지났다고 해서 사건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누군가의 기억에서 잊혔다고 해서 이 사건이 지워지는 것은 또 역시 아닙니다. 묻으려고 할수록 그날의 진실은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어떤 배상과 보상으로 이 피해자와 유족들의 상처를 취할 수는 없겠지만 제대로 된 진상조사와 진정성 있는 사과, 충분한 배상과 보상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그들의 시간은 여전히 1951년 2월에 멈춰 있을 테니까요. (1969년) 서울 도심 한복판에 군용 트럭이 줄줄이 들어섭니다. 청계천변 철도변 등지에 이 멈춰선 군용 트럭들은요, 사람들을 짐짝처럼 실어 어딘가로 출발합니다. 얼마 되지 않아 이 3륜차, 심지어는 쓰레기차까지 동원되어 그곳에 거주하던 사람들을 매일같이 실어 나갔습니다. 이렇게 3년 동안 1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서울에서 자취를 감춰버립니다. 도대체 이들은 누구고 대체 어디로 간 것이며 왜 떠밀리듯 삶의 터전을 떠날 수밖에 없었을까요? 자, 지금부터 그동안 모두의 기억 속에서 사라졌던 그날의 역사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국사기잡이 큰별쌤 최태성입니다. 여러분들 신문지상에 보시면 요즘 분당, 판교, 성남 이런 뉴스 기사 많이 보셨을 겁니다. 아주 요즘 IT 도시 이런 걸로 뜨는 그런 도시인데, 그런 도시의 탄생은 과연 어떻게 출발했을까요?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제가 오늘 그 성남시의 출발 이야기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68년에 이미 서울은요, 인구 약 440만 명을 웃돋는 대도시였습니다. 1960년 244만 명이었던 서울 인구가 폭발적인 인구 유입으로 8년 만에 약 200만 명이 늘어난 것이죠. 서울은 갑자기 폭증한 사람들을 받아들일 만한 인프라가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결국 무허가 불량주택이 곳곳에서 생겨났고 빈민들이 넘쳐나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은 이런 인구 과밀 문제를 해결해야만 했겠지요. 당시 서울은요, 이 도시 성장을 통한 새로운 도시의 모습을 만들려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판자집하고 빈민들 방해만 되는 존재라고 여겨졌습니다. 도시 미관을 해친다라는 이유로 정부는 서울 외곽 지역인 경기도 광주에 대단지를 조성해서 이들을 몰아낼 계획을 세웁니다. 경기도 광주군 중부면 일대 350만 평을 확보해서 10만 가구 55만 명을 수용하는 인공도시를 만든다라는 계획을 잡은 겁니다. 1969년 서울 내 이 무허가 불량주택을 철거하고 이때 발생한 철거민들을 광주로 강제 이주시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요, 서울시는 이들에게 한 가구당 20평씩 평당 2,000원에 분양해주고 대금을 2년 거치 3년 분할로 상환하라고 했습니다. 괜찮은데? 그리고 이 분양을 받기만 하면요, 정착 후에는요, 입주자에게 넘기겠다라고 하면서 주택을 세울 때 드는 비용도 일부 보조해 주기로 합니다. 괜찮은데? 자, 또 단지 안에요, 공장을 세울 예정이라고 했기 때문에 일자리까지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괜찮잖아요. 자, 이렇게 철거민들은요, 군용 트럭과 3륜차 그리고 쓰레기차에 몸을 싣고 광주로 떠났습니다. 새로운 삶의 터전을 향해 가던 이들의 마음, 이들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허락받지 않은 마구잡이로 지은 집에서 살았던 사람들이 드디어 내 땅, 내 집이 생긴다는 희망, 이거 가졌겠죠?
그런데 이들 눈앞에 펼쳐진 장면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앞이 잘 보이지 않는 한밤중 이 철거민으로 가득 찬 트럭은요, 경기도 광주군 중부면에 멈춰섭니다. 그리고 그들을 맞이하고 있었던 건요, 삶과 골짜기를 아무렇게나 깎아나 울퉁불퉁해진 허허벌판뿐이었습니다. 전기, 상하수도, 학교, 일자리 등 도시 기반 시설은 전혀 준비되지 않은 채 밀어붙이기식으로 먼저 이주, 즉 선이주를 시켜버렸던 겁니다. 당시 광주 일대는요, 대부분이 산림지대여서 다른 지역에 비해 평당 가격이 저렴했다는 점에서 이 집단 이주 문제를 싼 값에 해결하는 데만 집중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앞으로 철거민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이에 대한 것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런데 어떡합니까? 철거민도 이곳에서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들은요, 토지를 분양받기 전까지 이 산비탈과 구릉든지 맨 땅에 임시 수용시설에 머물면서 시에서 지급한 천막 쪼가리를 얹거나 움막을 지어 지냈습니다. 이 임시 수용시설은 방한시설조차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한겨울에는 얼어 죽는 일이 허다했습니다. 당시 한국일보 보면요, 철거민 수용소에서 동사자 발생, 하늘만 가린 한평반 천막에 식구가 이라는 부제목을 달아 실릴 정도였습니다. 말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 또 먹을 게 없으니까 굶어 죽는 사람의 시신을 치우는 일이 가장 큰 일이었다라고 할 정도로 이들의 삶은 살아가는 것 자체가 힘겨운 싸움이었습니다. 1969년 11월부터 분양이 이루어지고 드디어 이제 시멘트 블록집이 지어지기 시작했지만 전기는커녕 수도도 들어오지 않아가지고 기본적인 생활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이 당시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상수도와 전기시설은 각각 17%, 16%밖에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하수도 시설은요, 전혀 마련되지 않았어요. 분리를 어떻게 봐? 헐. 그리고 단지 안에 경공업 시설을 만들어서 거주민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해 단일 생활권을 형성한다는 약속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주민 생계에 가장 중요한 공장의 고용 인원은요, 기존 계획의 3%밖에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곳에는 주민들을 위한 어떤 노동 환경도 제공되지 않았던 것이죠. 1970년 6월 광주 대단지 주민 4,326세대를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이 중 1,700세대가 집을 갖지 못했고요. 월 수입 5,000원 이하의 영세민이 거의 반, 2,450세대였습니다. 이 조사 대상 중 노동일을 하는 사람은요, 38%밖에 되지 않았고요. 무직이 33%, 상업이 19% 순으로 생계를 제대로 꾸릴 수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돈을 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요, 서울 가가지고 일자리를 구하는 것, 이것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쉽지 않았어요. 단지 사업을 처음으로 시작할 때는요, 광주에서 서울로 가는 길이 천호동으로 이어지는 너비 6, 7m의 국도뿐이었습니다. 이곳을 이용해서 을지로 5가까지 가는데요, 최소 1시간 30분에서 길게는 2시간 30분까지 걸린 겁니다. 가다 다 지치겠다. 버스 요금도요, 시내 요금의 2배인 35원을 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최대 5시간을 잡고 70원이라는 거금을 들여야만 서울 왕복이 가능했던 겁니다. 당시 한 거주민은요, 원래 서울에서 쌀가게 직원으로 일했는데 광주로 이주한 뒤 다닐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 못 가 그만두게 됩니다. 그 뒤에는요, 가마니를 짜가지고 천호동 시장에 내다 팔았는데 버스비가 너무 비싼 거라. 그래서 그 버스비 아끼려고 직접 가마니를 수레에 싣고 걸어서 다녔습니다. 생계를 위해서 이 구호 양곡을 매번 요청했지만 소량의 밀가루를 비정기적으로 제공할 뿐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도저히 살아갈 방법이 없었던 것입니다. 결국 생존 자체가 절박했던 철거민들은요, 당장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자신들이 갖고 있던 무엇? 입주권.
전매가 금지되었을 이 입주권을 투기꾼들한테 팔아넘기고 또다시 무허가 정착지 철거민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이때요, 정말 이 삶의 막다른 길까지 다다른 거주민들을 분노하게 만든 사건이 발생합니다. 바로 이 사건으로 광주 대단지는 저항의 불꽃을 태웁니다. 대체 어떤 일이 벌어졌던 것일까요? 서울시가요, 철거민들에게 처음 분양권을 제공했을 때 한 가구에 20평씩 평당 2,000원에 분양해주고 2년 거치 3년 분할 상황, 요거 아까 제가 괜찮네 라고 이야기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런데 이곳에 토지 투기 붐이 일어나면서 이게 분양권이 올라가 버린 거예요. 자, 그러니까 갑자기 평당 8,000원에서 16,000원의 땅값을 그것도 일시불로 내라고 통보한 거예요. 뭐야? 심지어 취득세, 재산세, 영업세, 소득세 등 각종 세금을 부과하기까지 합니다. 당시 서울 남산 땅값이 얼마인지 아세요? 그때가 평당 16,000원이었던 걸 감안하면 이거 너무 비싸죠. 아니, 허허벌판 땅을 이런 식으로 200 풀칠하는 것도 힘든 상황인데 애초에 약속했던 평당 가격보다 최대 8배나 높은 큰 돈을 감당 못하죠. 게다가 이 광주 대단지 주민들을 결정적으로 착한 건요, 여기에 경기도까지 가세해서 가옥 취득세를 부과합니다. 이거 다 숟가락 걸치는 거야. 이게 10평당 평균 3,000원씩으로 저게 부과했는데요, 이건 역시 생계 유지조차 어려웠던 광주 대단지 주민들을 더욱 압박했던 가혹한 징세였던 것입니다. 그동안 참고 참았던 주민들은요, 이런 일방적 통지에 격분하게 됩니다. 1971년 7월 17일 불하가격시정대책위원회를 조직하기에 이르렀고요. 주장한 거예요. 요구한 거예요. 자, 그러자 이 서울시가요, 8월 9일 서울시 제2부시장을 현지에 파견해서 8월 10일 서울시장과 투쟁위원회와의 협상 테이블을 마련하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 대책위원회가 몇 가지를 요구를 한 거예요. 이들의 요구는 뭐였냐면, 첫째, 분양지 무상 분양과 땅값 감면 및 인하. 둘째, 긴급 구호 대책 수립. 셋째, 작업장 알선. 넷째, 세금 과세 연기 조치. 이 광주 대단지 사업소 측은요, 첫째로 토지 가격을 재검토하고, 둘째, 구호 양곡을 긴급 지급하며, 셋째, 취득세, 재산세 보유 및 당분간 면세 조치안을 내놓긴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인 8월 10일 서울시장과 직접 만나 협의하자고 제안을 했죠. 자, 이제 문제의 그 8월 10일 아침이 밝아왔습니다. 이 광주 대단지 주민들은요, 서울시장과의 그 성공적인 협의를 기대하면서 어린아이부터 70대 노인까지 수만 명이 거리를 가득 채웠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서울시장과 약속했던 11시가 되었습니다. 주민들은요, 최고 책임자였던 이 서울시장과의 대화를 기대하고 있었는데 5분이 지났습니다. 10분이 지났습니다. 약속 시간이 지났는데 지금 수만 명이 지금 시장 기다리고 있는데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거예요. 게다가 하늘도 노했나요? 비가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누구를 기다려야 돼? 근데 안 나타나. 나 비 쫄딱 맞고 있어. 기분 어떨까? 열받죠. 일방적으로 약속을 어기자 주민들은요, 분노를 표출합니다. 빈민으로 살기도 힘든데 약속도 지키지 않고 비까지 내려. 우리는 도대체 뭘로 보는 거야? 열받은 거죠. 시위대는요, 점점 불어났고 수만 명이 거리를 가득 메웠습니다. 그들은 배고파 못 살겠다. 일자리 좀 달라. 100원에 산 땅 10,000원에 판 폭리 이런 거 취하지 마라. 라고 목 놓아 부르짖습니다. 그들의 요구는요, 큰 것도 어려운 것도 아니었습니다. 굶주림과 생활고에 시달리지 않고 인간답게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와 기본적 생계 대책 및 시설만이라도 좀 마련해 달라 이거였잖아요. 이건요, 생존권을 보장받기 위한 투쟁이자 자발적 저항운동이었습니다. 이날 부당한 처우에 대항해서 광주 대단지 거리를 함성으로 가득 채운 이 사건. 이 사건이 바로 80 성남 민권운동입니다. 뒤늦게 도착한 이 서울시장은요,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이 시위대의 요구 조건을 수용했고요. 이후 정부 깜짝 놀랐죠. 당시 내무부 차관과 경기도지사를 현장으로 급히 파견해서 주민 대표에게 정식으로 사과하면서 이들의 화를 달랬습니다. 진작 그랬어야지. 서울시장은요, 담화를 통해서 주민의 요구를 무조건 수용할 것을 다시 한번 약속합니다. 또 서울 시내 철거민의 광주 대단지 이주를 중단시켰고요. 주민들의 생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합니다. 정부에서도요, 1972년 3월까지 구호 양곡 1,800톤을 지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1973년까지 56억 원을 투자하는 사업 계획도 세우게 됩니다. 빈민층을 위한 일자리 사업과 교통대책, 상하수도 및 전화 개설, 학교 건립 등 부차적인 계획도 발표한 것이죠. 아니, 이걸 먼저 하고 사람을 보내야지. 이거 뭐야. 그리고 시위를 통해 얻어낸 또 하나의 쾌거는요, 광주 대단지가 성남시로의 승격에 박차를 가하게 되었다는 것. 즉, 지금의 성남시는 바로 이 당시 이 시민들의 그 투쟁의 결과로 탄생하게 된 겁니다. 이 사건은 철거민 정책과 이 도시개발 정책에도 큰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기존의 정책이 선이주 후 개발이었다면, 근데 이거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사람을 먼저 보내고 개발을 하지? 네, 이 광주 대단지 사건 이후에는요, 선개발 후 이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도시개발에는 사회복지를 포함하도록 했고요. 이주 정책도 저소득층과 중산층을 이렇게 섞어 놓는 방향으로 변화하는 데 일조하게 된 것이죠. 이 80 성남 민권운동은요, 올해로 50주년을 맞이하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이 잘 모릅니다. 하지만 이 정부가 국민에게 가한 가혹한 대우에 저항한 최초의 빈민운동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깊겠죠. 80 성남 민권운동은요, 끊임없이 쫓겨다녀야만 했고 국가에 버림받았던 철거민들이 그 작은 힘을 하나씩 모아서 최소한의 생존권을 확보할 수 있었던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사실 이전까지는 광주 대단지 사건이라고 불렸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광주 대단지 사건? 이렇게 단순한 사건으로 치부할 수 있나? 지금까지 이야기해온 것처럼 그 가치와 의미가 굉장히 크잖아요. 그래서 이에 걸맞은 이름이 필요했고 50주년을 맞아 이 성남시에서는요, 80 성남 민권운동 공식 명명하게 되었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도전하고 협력해서 자신의 권리와 권익을 되찾은 80 성남 민권운동은요, 보통의 사람들이 투쟁으로 만들어낸 우리의 역사입니다. 나라의 적, 조선인을 전부 죽여버려. 그때만큼 내가 일본인이라는 사실이 수치스럽게 생각된 적이 없었다. 조선인을 보는 족족 사륙을 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일본인들은 왜 조선인들을 무차별적으로 죽였던 것일까요? 히틀러를 뛰어넘는 인류 역사상 최악의 학살자가 존재했다라면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 극악 무도함은 콩고인들을 찍은 사진 속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무엇 때문에 손을 잃게 된 것일까요? 오늘 역사 읽어드립니다에서는 침묵당할 수밖에 없는 죽음,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잊혀졌고 권력에 의해 은폐당했던 민간인 학살, 그날의 기록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신일고등학교에서 학생들과 함께 역사를 공부하고 있는 교사 김준우입니다. 1923년 9월 1일 진도 7.9의 강진이 일본 간토 지역, 즉 일본의 중심지인 도쿄와 관동 일대를 강타했습니다. 보통 진도 6.0에서 6.9 규모의 지진은 최대 160km에 걸쳐 건물들을 파괴하고, 진도 7.0에서 7.9 규모의 지진은 아주 넓은 지역에 걸쳐 심각한 피해를 입히는 강진인데요. 이날 일본을 휩쓴 진도 7.9 지진은 일본이 메이지 유신 후 맞이한 최대의 재난, 바로 관동 대지진이었습니다. 지진이 발생했던 시간이 바로 오전 11시 58분이었습니다. 당시 도쿄에서는 밥을 지어 먹기 위해서 너도나도 가스불을 올리며 음식을 만들고 있었죠. 그런데 대지진이 강타하게 되자 불이 옮겨 붙게 되고, 그러자 도쿄 시내는 발생 후 약 3일 동안 불이 타오르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천재지변이었던 대지진으로 인해 일본에 거주하고 있던 조선인들에게 비극이 시작되었죠. 일본인들이 조선인을 보는 족족 사륙을 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일본인들은 왜 조선인들을 무차별적으로 죽였던 것일까요? 지진이 발생한 직후 말 그대로 혼란 그 자체였죠. 오후 3시경 처음으로 조선인에 대한 유언비어가 경찰서에 보고되고 올라오게 됩니다. 사회주의자 및 조선인의 방화가 많은 도쿄 점멸을 기도해 폭탄을 투척할 뿐 아니라 조선인이 우물에 독을 넣고 살해를 기도하고 있다라는 소식까지 전해지게 됩니다. 조선인에 대한 유언비어가 가라앉기는커녕 눈덩이처럼 늘어나고 도쿄를 넘어 다른 지역까지 퍼져나가게 됩니다. 일본인들은 마을을 지키겠다고 스스로 자경단을 만들고 조선인을 색출해 학살하기 시작합니다. 조선인을 구분하는 방법, 외꺼풀, 장발, 납작한 뒤통수, 머리에 수건두루, 이런 사람들이 조선인일 가능성이 높다. 인상을 이용해 구별해내는 사람들도 있었던 반면, 일본인이 하기에도 어려운 발음, 문장을 이야기해보라고 시킵니다. 특히 15엔 50전이라는 뜻의 주고엔 고주센 등을 말해보라고 시켰던 것이죠. 학살당한 조선인 중에는 여성, 임산부, 아이까지 섞여 있었는데, 한 일본인은 젊은 나이에 여자가 배를 찢기고 6에서 7개월 정도 보이는 태아가 뱃속에서 뒹굴고 있는 모습을 보았을 때입니다. 그때만큼 내가 일본인이라는 사실이 수치스럽게 생각된 적이 없었다라고 말할 정도였죠. 자경단은 조선인 노동자 연립주택을 습격해 조선인을 살해해버리자 주변에서는 만세를 부르기도 했습니다. 열차를 타던 조선인을 끌어내려 총검으로 찔러 죽이자 일본인 피난민들은 나라의 적, 조선인을 전부 죽여버려 라고 외치기도 했습니다. 학살에는 일반인뿐만 아니라 군인과 경찰까지도 참여해 무자비하게 폭력을 행사했죠. 학살당한 조선인 수는 자료마다 달라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일본 정부가 발표한 사망자 수는 233명으로 가장 적은 통계 수치를 나타내고 있고요. 당시 상하이에 있었던 임시정부가 발행한 독립신문에서는 학살자 수를 6,661명으로 집계하였습니다.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도대체 왜 유언비어가 이렇게 커질 수밖에 없었을까요? 일본 정부가 유언비어를 사실이라고 믿고
직접 유포했을 뿐더러 학살하는 일본인들의 행위를 묵인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내무성 경보국장, 오늘날로 말하자면 경찰청장은 조선인이 폭탄을 소지하고 석유를 뿌리고 방어하는 자가 있다라는 지시를 각 현에 내려주게 됩니다. 국가 권력이 이렇게 무전을 통해 유언비어를 광범위하게 퍼뜨린 데다가 그 유언비어를 사실로 인정함으로써 권위가 더해졌던 것이죠. 또한 당시 일본으로 넘어온 조선인들의 수가 증가하고 있었고, 그러다 보니 일본인들은 값싼 노동력의 조선인들의 일자리를 뺏기자 반감이 크게 나고 있었던 상황으로 있습니다. 심지어 조선인 노동자들이 일본 내에서 민족운동을 하며 성장하자 이에 일본인들은 위협을 느꼈고, 그 불만과 위협이 반동 대지진을 계기로 학살로 폭발하게 된 것이죠. 당시 일본 정부는 조선인 학살을 방조하다시피 했습니다. 또한 이후 조선인 학살에 대한 국가적 책임을 회피하면서 사건을 덮어왔었죠. 조선인을 학살한 지역에서 시신 은닉과 인멸은 매우 철저하게 진행되었습니다. 6월은 조선인을 판단할 수 없도록 처치할 것, 6월이 일본인인지 조선인인지 알 수 없도록 한다. 조선인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은 신속하게 그 유골을 확인 못할 정도로 처리할 것. 피해를 입은 조선인의 유골은 누구의 것인지 모르게 할 것. 시신을 그대로 두면 사망자의 수를 알 수 있고 증거가 남아 추후 국제적인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태워버렸고, 뼈는 비료와 함께 논밭에 뿌려버린 것이죠. 자, 그러면 학살을 저지른 사람들은 어떻게 처벌받았을까요? 관동대 학살은 군과 경찰 그리고 자경단에 의해 국가와 민간이 함께 일으킨 범죄입니다. 자경단원들은 자신의 행위가 국가를 위한 일이라며 면죄되어야 된다고 주장을 했고, 이에 일본 정부도 소요에 가담한 전원을 검거하지 않고 사건을 축소하는 데 앞장서게 되죠. 일제에 의한 조선인 학살은 이렇게 축소 은폐되면서 이때 희생된 조선인의 수는 현재까지 제대로 추산조차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은폐된 학살이 비단 우리 역사에서만 존재한 것은 아닙니다. 또 어떤 죽음이 침묵을 당했는지 이번에는 아프리카 콩고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역사에서 학살자라고 하면 여러분 누가 먼저 떠올리시나요?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히틀러를 떠올릴 것입니다. 그런데 이 히틀러를 뛰어넘는 인류 역사상 최악의 학살자가 존재했다라면 믿을 수 있겠습니까? 노예 해방에 앞장선 자선가의 가면을 쓰고 콩고를 불지옥으로 만든 도살자, 바로 벨기에의 레오폴트 2세입니다. 그 극악무도함은 콩고인들을 찍은 사진 속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로 사진 속 콩고인들의 손목이 한쪽 혹은 모두 잘려져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무엇 때문에 손목이 된 것일까요? 그 뒤에는 문명화라는 이름으로 은폐되고 미화된 벨기에의 콩고 대규모 학살 사건이 숨겨져 있습니다. 19세기 중엽 벨기에에서는 레오폴트 2세가 왕위에 올랐죠. 레오폴트 2세는 식민지만이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어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는 여러 지역에서 식민지를 물색했지만 모두 실패했습니다. 더구나 당시 벨기에의 군사력이 바다를 건너 식민 영토를 보유할 수 있을 정도로 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벨기에 의회는 식민지를 두는 것 자체가 무모한 도박이라는 이유로 식민지 개척에 부정적인 입장을 취했죠. 레오폴트 2세는 1876년 과학자, 지리학자, 탐험가들을 브리셀에 집결시켜 아프리카 내륙에 대한 국제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그리고 78년에는 인도주의를 내세우며 국제아프리카 협회라는 단체를 설립을 했죠. 또 자신을 아프리카의 기독교 문명을 전파하는 박애주의자로 포장하고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해 이를 전 세계에 알렸습니다. 그리고 레오폴트 2세는 드디어 식민지 건설을 위한 땅을 찾게 되죠. 그것은 바로 콩고였습니다. 아프리카 중부 지역들 추장들을 선물로 매수해 땅 소유권과 통치권을 영원히 넘긴다라고 쓰인 증서에 서명을 합니다.
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200여만 제곱킬로미터의 엄청나게 넓은 땅을 빼앗게 되는 거죠. 이것은 벨기에 면적의 약 75배 정도 되는 거대한 영토인데요. 1884년 베를린 회의에서 벨기에가 원주민들에게 강제로 빼앗은 콩고 분지를 중립지대로 선언하게 됩니다. 다른 나라들은 레오폴드 2세의 루비에 현혹돼서 그래, 너가 합법적인 지도자다라고 인정해줬죠. 레오폴드 2세는 콩고에 발 한 번 딛지 않고 콩고 자유국을 세우고 콩고의 땅을 소유했습니다. 벨기에 의회가 식민지 경영에 반대했기 때문에 세계 유일의 개인 소유의 식민지가 되었습니다. 레오폴드 2세가 첫 수탈 대상으로 삼은 것은 바로 상하였습니다. 그런데 상하로 얻는 수익이 기대에 미치지 않자 그의 관심은 고무로 옮겨졌죠. 당시 고무 타이어를 사용한 자전거가 발명되었고 자동차 산업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면서 고무 수요가 폭증했던 것이었죠. 그래서 고무는 검은 황금이라고 불릴 정도로 귀한 자원이었습니다. 콩고는 국토 절반을 고무나무로 덮고 있었기 때문에 레오폴드 2세는 고무 채취에 원주민들을 몰아넣었습니다. 이때 주저하는 사람이 있으면 가족을 감금해 놓고 고무를 가져야만 풀어주겠다라고 협박을 했죠. 이마저도 통하지 않으면 마을을 몰살시키는 악랄한 방법을 동원했습니다. 더욱 끔찍한 것은 고무 할당량을 맞추지 못하면 손목을 절단하고 이것이 2번, 3번 반복이 되면 목까지 잘라 목숨으로 갚게 했습니다. 죽은 사람 몫을 마을 전체에 넘겨 할당량을 채우지 못하면 몰살을 각오해야 했죠. 바구니 한가득 잘린 손목을 담아서 돌아다녔다라는 증언까지 나오기도 했습니다. 마을 전체 채취량을 늘리려면 주민 100명의 목을 베면 돼 라는 말이 벨기에 장교들 사이에서 생산량 유지의 비결로 얘기될 정도였습니다. 콩고는 극악무도한 지옥 그 자체였어요. 이렇게 잔혹한 사륙과 식민 통치가 선교사들을 통해 외부에 알려지게 되었고 레오폴드 2세는 국제적인 비난을 받게 되었습니다. 반감만 하던 벨기에 정부는 국제사회의 압박을 이기지 못하고 1908년 개인 소유였던 콩고의 통치권을 정부로 이양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콩고는 벨기에령 콩고, 즉 벨기에 정식 식민지로 이제 들어가게 된 것이죠. 레오폴드 2세는 야만적인 착취로 막대한 수익을 얻었는데요. 그가 거둔 수익은 약 2억 2천만 프랑. 현재 가치로 환산해보자면 약 11억 달러로 한 1조 1천억 원 정도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콩고를 지배한 약 20년 동안 콩고에서는 원주민 800만 명에서 많게는 2천만 명까지 학살이 되었다라는 자료들이 나오고 있죠. 히틀러의 버금갈 정도로 악마성을 가진 레오폴드 2세,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이름조차 생소하죠. 이렇게 세상에 잘 알려지지 않았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레오폴드 2세는 끝까지 콩고에서 벌어진 학살을 몰랐다라고 잡아떼면서 이 사실을 묻어버리려고 했을 뿐만 아니라 벨기에 정부가 콩고를 병합한 뒤 콩고와 관련된 모든 자료를 불태워 없앴기 때문입니다. 레오폴드 2세 궁전 옆 소방로에서 8일 동안 연기가 피어올랐다고 전해지고 있죠. 나는 콩고를 당신들에게 반납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콩고에서 한 일을 당신들이 알 권리는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레오폴드 2세 스스로도 콩고 학살에 대해 잊고자 했고 이후 벨기에 왕실도 앞장서서 부인했습니다. 1960년 6월 민주 콩고 독립 당시 벨기에의 보드엔 국왕은 레오폴드 2세에 대해 정복자가 아닌 문명을 전파한 시빌라이저로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벨기에 왕실은 레오폴드 2세의 잔혹함을 외면한 채 계속해서 그를 추앙해 온 것이었죠. 그리고 보통 역사에서 레오폴드 2세를 기억하는 것은 건축왕으로 기억을 합니다. 콩고를 식민 통치하면서 번 돈으로 브뤼셸의 공원과 궁전 등 건물들을 세웠는데요. 그리하여 후손들은 그를 건축왕이라 부르며 동상을 세우고 그의 이름을 따서 거기에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가 한 악행을 보지 않고 사회 전체가 선택적 기억을 하고 있는 것이죠. 콩고는 1960년 벨기에로부터 독립을 했습니다. 하지만 레오폴드 2세가 저지른 만행으로 콩고는 여전히 강력한 내전을 겪고 있죠.
학살의 역사는 지나갔다고 해서 끝이 아닙니다. 그날 벌어진 잔혹함과 희생자들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존재하고 피해자들은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으며 그날 흘린 피는 오늘의 역사를 만들어가고 있죠. 일본과 벨기에 두 나라는 당시 모두 문명국임을 자처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행한 범죄가 얼마나 야만적이고 잔인한 일인지 그들 스스로가 알았기 때문에 그 사실을 의식적으로 은폐하려고 했던 것이죠. 우리는 밝혀내야 됩니다. 그리고 기억해야 합니다. 결국 잘못된 일은 밝혀지고 역사의 심판을 받게 된다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이러한 비극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